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도 우리 멘토링 클럽에 계신 한 공인중개사분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험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실무에서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조율을 비롯한 계약 진행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그 공인중개사의 노련함과 경험치를 말해주기도 하죠. 자,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인데요. 보증금 안전장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임대인의 권유로 예금 질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예금 질권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업무용 부동산의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그쪽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거나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도 많죠.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거나 상인법의 보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님이 진행하는 이번 케이스에서는 임대인분의 권유로 보증금에 대한 예금 질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네요. 많은 중개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텐데요. 예금 질권 역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고요. 전세권 설정만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가끔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업무용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도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금 질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이 뭐죠? 질권이라 하면 어떤 돈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나의 그 권리를 설정해 놓는 것, 이게 바로 질권 설정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좀 더 복잡하고 종류도 몇 개 있는데요. 민법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쉬워요. 즉, 그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찜해 놓는 것.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어떤 돈에 이제 침발라 놓는 것. 이제 그게 질권 설정이죠. 정확히는 질권의 몇몇 종류 중에서 권리 질권 또는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질권의 종류는 대부분 권리 질권, 그 중에서도 채권 질권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질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복잡하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이 질권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예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주면서 임차인의 그 전세금의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그 전세금은 질권의 권리자인 은행의 허락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수 없습니다. 권리자인 은행에 반환하거나 또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도 임차보증금에 어느 날 갑자기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해가지고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결국 임차인의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돈을 못 받은 어떤 채권자가 임차인이 돌려받을 그 돈의 질권을 설정해서 채권자인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돈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압류와 비슷한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개사들이 일하다 보면 아주 가끔 임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나에게 날라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임대인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죠.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거나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질권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옆으로 세볼게요.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임차인에게 돈을 받지 못한 누군가가 그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것이죠. 그러면 중도 퇴실이건 만기 퇴실이건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합니다. 그 2천만 원은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만약에 그 질권이 정당한 것이었는데 임대인이 이걸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임대인은 질권 설정자에게 2천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질권이라서 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는 2천만 원이었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미납해서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임대인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은 그냥 깔 거 다 까고 남은 보증금만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 2천만 원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뿐이지 임대인은 실제 채무자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니죠. 월세 미납이나 관리비, 공과금 미납, 파손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퇴실 시에 그걸 다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질권 설정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좀 중요한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증금 예금 질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예금 질권이라는 7글자의 단어는 원래 없어요. 예금 질권 방식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보호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실무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택보다는 고가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종종 하는 방식이에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다 지급되면 임대인은 은행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임차인에게 받은 그 보증금을 그 계좌에 예금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질권의 권리자죠. 은행은 권리자인 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예금을 임대인에게 출금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예금했지만 거기에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은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그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퇴실할 때 돌려주기만 하면 중간 과정은 임대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예금질권이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더 강력해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자체를 임대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에 넣어서 잠궈버리고 그 열쇠를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전세권 설정보다 훨씬 강력한 보증금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퇴실 시에는 질권의 설정자인 임차인 동의하에 그 예금을 빼서 임차인이 돌려받는 겁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누구도 그 돈을 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하죠. 자, 예금질권이란 것은 원래 예금해 놓은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금이 담보이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담보인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는 것이 예금 질권인데요. 이거를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임차인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오늘 사례에서처럼 임대인과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금질권 방식을 활용하기로 이제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이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하나 개설해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그 계좌로 입금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이 좀 불안하면 임대인이 새로 개설한 그 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입금해도 됩니다.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금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명의로 된 예금이지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출금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방식은요, 은행에 문의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 알려주고 도와줘요. 현장에서 예금질권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원할 텐데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이 전세권 설정이 좀 불편합니다. 인감도장도 찍어줘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줘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에 등기 권리증에 준비해서 건네줘야 하는 서류들도 많고 그런 중요 서류들을 건네주는 것도 뭔가 찜찜해요.
더하기 등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차인이 나중에 퇴실을 하면 빨간 줄이 갑니다. 의외로 이 빨간 줄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이제 좀 많이 계시죠. 이때 양쪽이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예금질권을 활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내용을 알고 계시면 우리 중개사가 먼저 제시해서 이런 경우에 안 되는 계약을 이어 붙일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예금질권을 설정할 때는 만기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만기가 지나면 예금질권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당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예금질권의 만기도 함께 연장해야 한다는 좀 번거로운 문제가 있고요. 이걸 잊어버리고 임대차 계약만 연장한다면 애초에 예금질권 그 방식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금질권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 개념과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지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